삶의 마지막 무대가 이토록 덧없을 수 있을까요? 인천 외곽의 한 장례식장. 낡고 소박한 VIP실은 고인에게 바쳐진 공간이었지만 정작 그 공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독이 짙게 배어있는 침묵만이 무거운 커튼처럼 방을 감싸고 있었죠. 이곳은 평범한 노인 최동원 상사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수십 년간 잊혀진 이름, 잊혀진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마치 바다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아무런 파장 없이 조용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복도를 지나치며 영간실을 흘끗 보고는 속삭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족이 아무도 안 올 수가 있어. 참 기구한 인생이네. 그렇게 살다 가시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들의 단순한 호기심 어린 탄식 속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에 대한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간실 안, 상복을 입은 사람은 단 한 명, 한소라 50세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고인의 직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 그저 요양원에서 그를 돌보던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굽은 어깨와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은 마치 가장 소중한 혈육을 잃은 듯한 깊은 슬픔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작게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영정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최동원 상사는 달랐습니다. 굳건하고 늠름했습니다. 흐릿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빛바랜 사진이었지만 그 속에 그는 단정한 육군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곧게 편 어깨와 당당한 표정,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과 기계 넘치는 모습은 지금 이토록 쓸쓸하고 적막한 영간실의 풍경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영웅과 현재의 노인이 서로를 조롱하는 듯한 기이한 부조화였습니다. 상사님, 소라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감출 수 없는 안타까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보내드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좀 더 많은 것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소라는 사진 속의 최 상사가 이 세상에서 겪었을 고난과 외로움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영웅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란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최 상사의 영정 아래에는 작은 재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비된 꽃이라곤 몇 송이의 국화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마저도 소라가 자신의 몫으로 준비한 것이었죠. 가족들로부터는 단 한 푼의 지원도, 단 한 통의 위로, 전화도 없었습니다. 소라는 최 상사가 요양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아내의 죽음, 그리고 파국으로 치달은 세 자녀와의 관계. 무엇보다 그를 짓눌렀던 것은 수십 년간 묵혀온 전쟁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지만 세상은 그가 가져온 상처는 외면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결국 이곳 차가운 영간실만이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소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 상사의 제복이 걸린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제복은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쓸쓸함을 풍겼습니다. 제복 주머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평생 지고 온 무게가 대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토록 고독한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그 먼 이라크 땅 다산 기지에서 목숨을 걸었던 걸까? 그녀는 자신 역시 기구한 삶의 굴곡을 겪고 뒤늦게 간병인의 길을 걷게 된 처지였기에 최 상사의 고독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최 상사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또 다른 아버지였고 그녀의 아픔을 공유하는 운명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동원 상사님 장례식이 이곳이 맞습니까? 소라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과 동시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황급히 예, 맞습니다. 라고 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라는 눈을 비비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동그래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70대 초반의 노신사였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남색 정장 위로 흐릿하게 빛나는 금빛 배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절도 있는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곧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여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인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하게 각 잡힌 경례였습니다. 소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노신사의 뒤를 이어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물밀듯이 연간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군복 차림이었고 일부는 정장이었지만 옷깃에 군인님을 나타내는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비통하면서도 경건했습니다. 소라가 눈으로 셀 수 있는 인원은 금세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식간에 텅 비어있던 연간실은 장엄한 침묵과 함께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소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녀의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악과 동시에 기적과 같은 감격이었습니다. 최동원 상사의 고독했던 마지막 무대에 마침내 운명의 관객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온 것일까요? 모든 것은 깊은 수수께끼 속에 정적이 지배하던 연간실에 갑작스러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첫 번째 인물, 바로 김찬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와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는 그가 소박한 최동원 상사의 영정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비장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복을 갖춘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마치 물결처럼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숫자는 삽시간에 20명, 30명을 넘어섰습니다. 빈 의자들로 가득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숙연함과 무게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훈장들이 가슴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나이가 지긋했지만 최 상사의 영정 앞에 설 때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망설임 없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70대 노병부터 50대의 예비역 장교들까지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존경심이 그들의 거수경례 동작 하나하나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연간실의 침묵은 깨졌지만 그 침묵보다 더 엄숙한 새로운 종류의 장엄함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한소라는 망견자실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감격으로 커져 있었고 입은 쉽사리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대체 누구시지? 가족도 오지 않은 이 외로운 자리에 최초로 들어섰던 김찬호 의원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소라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김 의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토록 외롭게 최 상사께서 가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웅의 마지막 길에 이 초라한 장례식이 가당키나 합니까? 김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군인이었습니다. 전우애와 헌신을 삶의 가치로 삼았던 사람이었기에 최 상사의 고독한 마지막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소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 의원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을 가득 메운 백발의 노병들, 그들의 깊은 슬픔을 담은 얼굴, 그리고 그들 앞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한소라 씨. 김 의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상사님을 혼자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상사님의 가족분들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끝까지 홀로 계셔야 했습니까? 소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최 상사와 함께 했던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비밀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2년 전 인천 외곽의 푸른 언덕 요양원에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소라는 48세라는 늦은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만에 남편의 외도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이혼당한 후였습니다. 남편은 빚더미를 안겨준 채 증발해버렸고 그녀는 생계와 학자금을 위해 절박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푸른 언덕 요양원은 그녀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한소라 씨,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설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곳에는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셨고 소라는 3층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배 요양보호사 박수진 씨가 그녀에게 어르신들을 한 분씩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분은 무릎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이용하시고 저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박 선배의 목소리는 최 상사의 이야기에 이르러 낮아졌습니다. 최동원 상사님은 좀 특별하십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시고 특히 밤에 심한 발작을 일으키십니다. 발작이요? 소라는 되물었습니다. 예,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시기도 합니다. 이라크 참전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박 선배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적군이다, 엄폐하라고 외치시거든요. 그럴 때는 무리하게 다가가지 말고 저희를 부르세요. 하지만 평소에는 조용하고 점잖으신 분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 순간 소라는 최 상사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그런 고통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1층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소라는 박 선배와 함께 식사를 도왔습니다. 식당 한 구석 테이블에는 홀로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는 노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젊은 시절에는 매우 용맹했을 것 같은 분위기. 등이 약간 굽고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그는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고독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분이 최동원 상사님이시구나. 소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소라입니다. 최 상사는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하는 듯했던 그의 눈빛은 이내 온화하게 바뀌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예의가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동원입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라는 그 미소에서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선배가 말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극히 신사적이고 온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소라는 박 선배의 경고가 무슨 의미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 전투, 태세, 적군 발견. 소리는 최 상사의 방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도 함께였습니다. 소라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상사는 침대 옆에서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모두 엄폐, 테러범들이 온다. 최 상사는 소라를 보면서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상사님, 저예요. 괜찮아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최 상사는 손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이리 오지 마. 그의 목소리는 늙은 노인의 목소리가 아닌 젊은 군인의 날카로운 외침이었습니다. 박 선배와 다른 보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소라 씨, 조심해요. 흥분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거리를 두세요. 동료들은 그녀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소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상사님, 여기는 안전해요. 적군은 없어요. 소라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전쟁은 끝났어요. 최 상사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지? 저는 소라예요. 상사님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소라는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때 최 상사가 갑자기 소라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 소라는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상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상사님. 무섭죠? 저 이해해요. 다른 보호사들이 경악하며 소라를 말렸습니다. 소라 씨, 정말 위험해요. 어서 나와요. 그러나 소라는 최 상색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사님, 저희 아버지도 이라크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상사님이 어떤 심정인지 잘 압니다. 이라크. 최 상사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눈빛이 서서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자주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급하게 일어나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고 어머니에게 무섭다고 울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상사님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최 상사는 소라를 붙잡고 있던 손의 힘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특수부대였단 말인가? 그의 눈에서는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로 가득 찼던 표정은 점차 깊은 슬픔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또 수치심과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는걸요. 소라는 조심스럽게 최 상사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바스라에서 싸우셨다고 말씀하신 건 기억나요? 바스라. 그 단어에 최 상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바스라? 정말 바스라라고 했소. 최 상사는 소라의 손을 이번에는 격렬하게가 아닌 마치 생명줄을 잡듯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소? 소라는 대답했습니다. 한우진이요. 한우진. 최 상사는 그 이름을 반복하며 눈을 감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막내 우진이. 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우진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건강한가? 최 상사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최 상사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고 80세 노인의 울음소리는 비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소라는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최동원 상사님 덕분에 자신이 살았다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라고. 최 상사는 오열하며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소? 자네 아버지에게 나는 영웅이었소? 소라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사님은 저희 아버지의 영웅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밤 두 사람은 핏줄을 초월한 깊은 인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외로웠던 최동원 상사의 마지막 길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 그날 밤 인천의 푸른 언덕 요양원 3층 병실은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한소라 씨의 입에서 옹 한우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최동원 상사의 온몸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세월의 장벽을 부수고 터져나온 뜨거운 전우회의 재회였습니다. 우진이, 우리 막내 우진이. 최 상사는 격렬하게 소라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82세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우를 잃을세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50대 초반 군인의 절박함과 간절함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바스라에서 내가 부상 입혀서 업고 나왔던 바로 그 병사, 살아 있었단 말인가? 자네 아버지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었는데, 소라 씨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 상사의 어깨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80대 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비통하고 슬픈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소라 씨는 그 울음소리에 자신의 슬픔이 덧대어져 함께 울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냈던 전우의 마지막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고, 소라는 아버지의 영웅이 이렇게 외롭게 지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최동원 상사님 덕분에 자신이 살았다고. 상사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라고요. 상사님은 아버지의 영웅이셨어요. 저희 가족의 은인이셨어요. 소라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최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수십 년간 짊어졌던 죄책감과 고독이 일순간 씻겨 내려가는 듯 형언할 수 없는 평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영웅이라 했소?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고, 소라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라 씨는 최 상사 옆을 지켰습니다. 그는 비록 치매 증세로 오락가락했지만 한우진과 바스라 그리고 소라 씨의 존재만큼은 기적처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는 1990년 이라크 다산 기지 임무, 당시 한우진 일병이 얼마나 용감했고 얼마나 책임감이 강했던 막내였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 내가 업고 나오면서 다짐했어. 녀석을 살려내야 한다고. 소라 씨는 난생 처음 듣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 한우진은 늘 조용하고 과묵했으며 가끔 밤에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던 알 수 없는 전쟁의 그늘을 가진 남자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상사의 증언 속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정의롭고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최 상사는 소라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라 씨, 너무 부족하겠지만 나라도 괜찮다면 나를 아버지라 생각해 주시오. 우리 우진이의 딸이라고 하니 내 마음이 더 가는구려. 내게 남은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소라 씨를 돕겠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소라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핏줄을 넘어선 특별한 유대감, 운명적인 가족의 인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라 씨와 최 상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치매 증세가 악화될 때에도 그는 유독 소라 씨만은 확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라 씨 역시 그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아름다운 동화처럼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소라 씨가 초의 상사에게 너무 특별히 대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라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야. 이분은 내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자 가족에게 버려진 우리 시대의 영웅기셔. 그녀는 그 특별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 상사는 이제 소라 씨에게 버려진 그녀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라 씨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최동원 상사님 간병비가 또 밀렸어요. 시설장과 사무원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입원이 몇 달째죠? 3개월째입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 봤지만 통 반응이 없어요. 아예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상사님 상황은 안타깝지만
저희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달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똑같으면 어쩔 수 없죠. 소라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 씨는 조심스럽게 최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상사님, 가족분들은 정말 안 오시는 건가요? 최 상사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기운이 빠진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족, 안 와. 버려졌지. 소라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버려지셨다고요? 그래. 최 상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최 상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한때 용맹했던 군인의 비참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3년 이라크에서 부상당한 채 귀국했던 그는 아내 이민주 씨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당신은 영웅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 갑자기 들리는 총성 소리에 놀라 발작하는 자신, 세월이 흘러 새 자녀, 진욱, 지수, 도윤이 태어났지만 최 상사의 트라우마는 가족관계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 아이들에게 피하라고 소리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 민주 씨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이해시키려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점차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멀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를 뒤흔든 IMF 외환 위기가 터졌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초의 상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할수록 트라우마 증세는 심해졌고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은 아내 민주 씨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를 집에서 소리 지르고 분노를 표출하는 무서운 존재타로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 씨는 끝까지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응원했습니다. 그 힘으로 최 상사는 다시 일어섰고 술을 끊고 빚을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가정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던 2007년 9월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던 아내 민주 씨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당신 아이들과 잘 지내요. 당신은 영웅이야. 우리 가족의 영웅.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최 상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내의 부탁과는 달리 아이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 가끔 찾아오던 아이들의 연락은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10년 넘게 최 상사는 홀로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치매가 찾아왔고 가스 누출 사고 이후 아이들은 그를 요양원에 맡기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간병비를 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끊긴 것 같아. 최 상사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있다지만 복잡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소라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상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어. 아이들을 원망하진 않아. 하지만 소라 씨라도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요. 정말 고맙소. 그날 밤 소라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이 이런 대우를 받고 버려져야 하는 걸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는 최 상사가 살아있는 동안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와 보상을 꼭 찾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고독을 끝내줄 운명의 끈을 최동원 상사의 병실을 덮었던 침묵은 그가 짊어져야 했던 고독의 무게였습니다. 그 고독은 단순히 가족이 없다는 부재를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영웅이 시대의 경랑 속에서 버려졌다는 비극적 서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족,
안 와. 버려졌지. 그 한마디는 한소라 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지킨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상사님은 생명의 은인이자 그녀의 아버지 한우진이 평생토록 잊지 못했던 전우였습니다. 소라 씨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와 존중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 밤 소라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이라크 파병 경험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왜 없겠어? 다만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울 뿐이겠지. 그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말이 되자마자 그녀는 인천 시내의 각종 관공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목적지는 인천시 사회복지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라크 파병 경험자 분 때문에 왔습니다. 소라 씨가 조심스럽게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치매에 걸리신 상사님이 계십니다. 간병비도 밀리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이런 분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직원의 표정이 난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다면 원칙적으로는 직계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오셔야 상담이 진행됩니다. 연락이 두절되셨더라도 규정 상타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소라 씨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에는 보건복지부 인천지방청을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담은 본인 또는 직계 가족만이 가능합니다. 시청, 인천관격시청, 심지어 예비역 자원단체까지 소라 씨가 주말마다 발이 닳도록 찾아다닌 모든 곳에서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소라 씨의 마음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 상사의 다음 달 간병비 결제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설장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상사님을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소라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일단 내가 돕자. 그녀는 자신의 한 달 월급으로 최 상사의 밀린 간병비를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 씨의 형편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녀에게 최 상사를 돕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선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운명적인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사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소라 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대화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상사님, 식사 시간이에요. 소라 씨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일도 잦아졌고 억지로 먹여도 토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그녀에게 연하, 장애염과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누워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한때 휠체어를 타고 휴게실에 나오시던 분이 이제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소라 씨가 손을 잡을 때만 희미하게 눈을 깜박이며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소라 씨의 마음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상사님이 살아계실 때 반드시 국가의 보상을 받게 해드려야 해. 이 나라가 아직 상사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려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던 소라 씨의 눈에 하나의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지역방송 OBS 채널의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김찬호 의원이 말하는 인천과 미래 비전. 소라 씨는 무심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의원님은 육군 대령 출신이시죠? 네.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 경험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라 씨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찬호 의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천에도 파병 경험자들이 많습니다. 마땅히 국가가 합당한 일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라 씨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분이다. 이분이라면 우리 상사님을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즉시 인터넷으로 김찬호 의원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이메일 주소가 있었습니다.
소라 씨는 밤을 새워 정성껏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 김찬호 국회의원님께 발신, 푸른 언덕 요양원 간병인 한소라 올림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 언덕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한소라입니다. 의원님께서 파병 경험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어 연락드립니다. 저희 요양원에 최동원 상사님이라는 어르신이 계신데 육군 특수부대 상사로 이라크에 파병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치매로 인해 가족에게 버려지고 홀로 지내시며 간병비마저 밀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제도나 혹시 의원님께서 도움을 주실 방법이 없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메일을 올립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며칠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자 소라 씨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인천에 있는 김찬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라크 파병 어르신 일로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요.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국정감사와 심사 일정으로 의원님께서 너무 바쁘십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요. 일단 메일 내용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소라 씨는 실망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소라 씨에게 간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소라 씨, 빨리 오세요. 최동원 상사님 상태가... 소라 씨는 황급히 최 상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최 상사는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소라 씨는 최 상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상사님, 제가 왔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소라 씨는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상사님,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최 상사를 진찰했습니다. 흡인성 폐렴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밤 11시경 의사가 소라 씨를 불렀습니다. 폐렴이 심해서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라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상사님,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소라 씨는 최 상사 곁에 앉았습니다. 상사님, 제가 여기 있어요. 최 상사는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했습니다. 힘겹게 눈을 살짝 떴습니다. 소라, 최 상사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네, 상사님. 고, 맙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상사님은 진정한 영웅이세요. 최 상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라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진이 만나거든. 내가 잘 살다 갔다고 전해주게. 그 말을 끝으로 최 상사는 평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고 천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라 씨는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시신 안치는 하루 정도 가능합니다. 소라 씨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장례 준비. 그녀는 요양원에서 받은 연락처로 직접 가족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 언덕 요양원의 한소라입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네, 장례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저희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라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소라 씨는 혼자서 최 상사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예금을 모두 털어 장례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연간실에 꽃도 많이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드려 죄송해요, 상사님. 소라 씨는 연간실에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간절히 보냈던 이메일 한 통이 운명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을 김찬호 의원의 인천 외곽의 장례식장에 한소라 씨의 눈물과 함께 고독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을 바로 그 시각, 운명은 김찬호 의원의 사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김찬호는 산더미 같은 예산안과 국정감사 자료 속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업무와 회의 때문에 며칠 밤을 꼬박 사운 상태였죠.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붙이려던 순간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얼마 전 푸른 언덕 요양원에서 온 이메일입니다. 내용이 급한 것 같은데 잠깐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비서는 혹시라도 의원에게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김 의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백 통의 민원 메일 중 하나겠거니 했지만 비서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긴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이라크 파병 경험자이신 최동원 상사님에 대한 지원 요청 메일입니다. 최동원. 그 이름 석재 김 의원의 피로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김 의원 역시 특수부대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파병 경험자,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제대로 된 예의를 받지 못하는 전우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책상 위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수많은 메일 중에서 최동원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놀랍게도 한소라 씨가 보낸 메일 한 통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메일을 클릭했고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 상사님은 육군 특수부대 상사로 이라크에 파병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치매로 인해 가족에게 버려지고 홀로 지내시며 간병비마저 밀려 어려운 상황입니다. 메일을 읽어 내려갈수록 김 의원의 얼굴은 점차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라크 다산 기지에서 목숨을 걸고 전우들을 구해냈던 용맹한 특수부대 상사의 모습과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에 걸려 외롭게 버려진 노인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요양원에 가야 해. 김 의원은 황급히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서가 놀라 따라붙었습니다. 김 의원은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시설장의 비통한 표정이었습니다. 국회의원님, 최동원 어르신은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으로 어젯밤에요. 김 의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내가 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그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영웅이라 믿고 지지했던 유일한 아내마저 잃고 고독하게 살다간 전우.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국가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던 메일을 자신이 무심히 지나쳤다는 사실에 그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김 의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육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호국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게, 최동원 상사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네. 이라크 파병 영웅길세. 김 의원의 목소리는 울분에 차 떨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없이 홀로 외롭게 가셨다네. 지금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 홀로 계실 거야. 전우로서, 군인으로서 국가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갖춰드려야 하지 않겠나. 김 의원의 요청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호국회 회장은 그의 비통한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과 책임감을 이해했습니다. 초의 상사를 절대 혼자 보내서는 안 된다. 전후에는 계급과 직위를 초월하여 당열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예비역 장교, 특수부대 출신 전우들이 최 상사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이라크 다산 기지에서 목숨을 걸고
14명의 동료를 구출해냈던 전설적인 영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 하나의 없이 쓸쓸하게 끝날 것 같았던 최동원 상사의 장례식에 수백 명의 전우들이 물밀듯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찬호 의원의 발길이 닿았을 때 이미 연간실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소라 씨가 눈물을 쏟으며 홀로 지키고 있던 그 공간에 훈장과 계급장으로 빛나는 수많은 군복들이 경건하게 정렬해 있었습니다. 김찬호 의원은 소라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례식에 들어선 첫 번째 인물이었던 그가 이제는 마지막을 지키는 책임자로 선 것입니다. 최 상사님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사셨을 줄이야. 김 의원은 소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상사님을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 의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뒤편에 서 있던 한 노신사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분은 이재혁 예비역 중장님입니다. 우리 호국회 회장이시죠. 이재혁 중장은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자세가 곧았고 가슴에는 화려한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우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중장은 소라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다른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유명 병원의 원장, 성공한 변호사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을 거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최동원 상사 앞에서는 계급과 직위를 떼어낸 평범한 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한소라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든 훌륭한 분들이 가족에게 버려진 자신의 상사님을 위해 이렇게 먼 길을 한다름에 달려와 주다니 상사님은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김찬호 의원은 소라 씨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소라 씨는 그저 전우를 편안히 보내주십시오.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재혁 중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우들이여, 상사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자. 예, 중장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연간실은 순식간에 활기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했던 공간은 전우애와 존경심으로 충만한 전우들의 집결지로 변모했습니다. 형님은 그때 얼마나 든든하셨는지, 우리 막내들 돌보느라 정작 본인 몸은 늘 뒷전이셨지. 맞아. 우리가 실수해도 형님이 대신 혼나주시고. 하나둘씩 최동원 상사와의 추억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라 씨는 난생 처음 듣는 아버지의 영웅적인 과거와 최 상사의 따뜻했던 전우애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형님,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이 된 전우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소라 씨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상사님 덕분에 살아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연간실은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우들은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이재혁 중장이 물었습니다. 네, 성함은 한우진입니다. 그 이름의 전우들의 얼굴은 또다시 격렬하게 바뀌었습니다. 우진이 혹시 그 막내 한 일병의 딸이란 말인가? 모두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놀라운 인연이군요. 운명이군요. 이재혁 중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소라 씨의 아버지와 최 상사를 연결했던 운명의 끈이 이제는 그녀와 수백 명의 전우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고독하게 막을 내릴 뻔했던 영웅의 장례식은 국가와 전우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운명을 재결합하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무대로 최동원 상사의 장례식은 이제 단순한 이별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한 영혼에 대한 경의와 잊혀진 가치를 되찾으려는 전우들의 숭고한 약속의 장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전우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리는 그 웅장한 순간, 한소라 씨는 감격에 압도되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귓게는 전우들이 나누는 최 상사에 대한 따뜻한 추억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형님은 언제나 자신보다 전우를 먼저 생각하셨지. 그때 형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14명 모두 살지 못했을 거야. 소라 씨는 이 새로운 가족들 속에서 비로소 그녀의 아버지가 그토록 존경했던 영웅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장례식이 엄숙하고 장엄하게 마무리된 후 김찬호 의원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망자에 대한 전우애와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내선 안 됩니다. 최 상사님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는 국회로 돌아가자마자 국방부, 보훈처, 국무총리실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그는 최 상사가 이라크 다산 기지에서 보여준 용맹함, 특히 목숨을 걸고 14명의 동료를 구출해낸 영웅적인 공적을 끈질기게 알렸습니다. 그는 당시의 전우들이 작성한 증언서와 기록들을 첨부하며 최 상사가 국가유공자로 합당한 예를 받아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단지 한 개인의 복권을 넘어 국가가 영웅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김 의원의 이러한 헌신적인 움직임은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OBS 채널을 시작으로 중앙 언론들도 잊혀진 영웅의 쓸쓸한 죽음, 가족에게 버려진 이라크 파병 전우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사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격분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나? 나라가 당장 특급 훈장을 추서해야 한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은 자연스럽게 최 상사의 세 자녀에게 쏠렸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던 장남 최진욱은 교민 사회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린 시절 밤중에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외면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던 둘째 딸 최지수는 손님이 펼쳐 놓은 신문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과 함께 한소라 씨의 이야기가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읽을수록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했던가? 막내 아들 최도윤 역시 직장 동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면서 새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도피처가 없었습니다. 밴쿠버 교민사회에서 진욱은 시선을 피하기 어려웠고 지수의 카페에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의 직장 동료들 역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그분 혹시 도윤 씨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데 왜? 세 남매는 각자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김찬호 의원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3년 7월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최동원 상사에게 남황조 근정 훈장건을 추서하고 국가 유공자 1급 반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유족 보상금 2천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것이 승인되었습니다. 김찬호 의원은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한소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 상사님께서 훈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으셨어요. 소라 씨는 수화기를 붙잡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까? 상사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김찬호 의원에게는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보상금 수령권자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 보상금은 직계 가족인 세 자녀에게 수령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아버지를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한소라 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는 최 상사의 세 자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회의원 김찬호입니다.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셨고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지요. 세 자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위축됨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소라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보상금 관련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건데 소라 씨도 함께 자리에 참석해 주십시오. 소라 씨는 망설였습니다. 제가요? 저는 가족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소라 씨는 최 상사님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십시오. 며칠 후 김찬호 의원 사무실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최진욱, 최지수, 최도윤 세 남매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과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초췌해 보였고 눈빛에는 자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소라 씨 역시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최 상사의 친자녀들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찬호 의원이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 상사님의 국가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 상사의 명예 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상사님은 황조 근정 훈장을 추서받으셨고 국가유공자 1급으로 인정되셨습니다. 보상금은 2천만 원입니다. 세 남매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만든 저 자신부터 부끄럽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은 예상과는 다른 말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 상사님을 더 일찍 찾아뵙고 국가로부터 마땅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야 했습니다. 최 상사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고 떠나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욱 씨, 지수 씨, 도윤 씨, 여러분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세 남매는 고개를 들어 김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의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께 뭐라고 했는지 잘 압니다. 상처가 컸겠죠. 가족 일은 가족만이 아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김 의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 역시 숙연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욱 씨, 캐나다에서 20년간 사신 것도 힘든 이유가 있었겠죠. 지수 씨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도윤 씨도 사업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테고요. 김 의원이 그들의 사정을 정확히 짚어주자 세 남매는 놀라움과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을 모시기 어려웠던 것, 저는 이해합니다. 김 의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형님도 결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형님은 평생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니까요. 김 의원은 테이블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이 보상금을 수령할 법적 자격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소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한소라 씨는 마지막까지 최 상사님을 책임지고 돌봐주셨습니다. 가족 없이 외로워하시던 상사님께 따뜻한 정을 주셨고 간병비가 끊겼다는 소식에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간병비를 내주셨습니다.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주셨고 끝까지 홀로 장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분명 형님도 이런 소라 씨를 딸처럼 여기셨을 겁니다. 김 의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따뜻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행복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 상사님이 바라셨던 것도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가장 아끼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 말을 마친 후 김 의원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세 남매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상사님께서 국가를 위해 싸워 얻은 이 보상을 한소라 씨에게 일부 나누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소라 씨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장남 진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원님, 일어나십시오. 진욱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진욱은 소라 씨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소라 씨,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와 도윤 역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세 남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욱이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상금을 양도하겠습니다. 김찬호 의원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상사님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전쟁 영웅 최동원 상사는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그가 아끼던 가족들과 한소라 씨는 그가 남긴 운명의 선물을 함께 김찬호 의원 사무실에서 세 자녀와 한소라 씨가 눈물로 화해하고 운명적인 보상을 나눈 그날의 결정은 단지 돈의 분배를 넘어선 영혼의 평화였습니다. 아버지 최동원 상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았고 남겨진 이들은 죄책감과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장남 최진욱이 울먹이며 저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한소라 씨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과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명예를 보았습니다. 한소라 씨는 이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자신이 외톨이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2024년 7월의 어느 맑은 아침, 국립호국원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최동원 상사의 묘역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가 묻혔던 곳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은 오석으로 만든 묘비에는 노란 글씨로 그의 삶과 명예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육군 특수부대 상사 최동원, 1933년 35, 끝 인천 이서미도 주원제 19, 황조 근정 훈장 추서, 이라크 다산 기지에서 14명의 전우를 구한 용감한 전사. 묘비 양옆으로는 태극기와 육군 특수부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 뒤편에는 흰 국화꽃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추모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한소라 씨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깊은 그리움이 그녀의 눈빛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상사님, 저 왔어요. 그녀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이어 김찬호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서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형님, 다시 찾아뵙습니다. 이어서 최 상사의 전우들, 즉 호국회 회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재혁 예비역 중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사, 1년 만입니다. 전우들은 한 명씩 묘비 앞에서 최 상사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최동원 상사의 세 자녀가 도착했습니다. 장남 최진욱, 둘째 딸 최지수, 막내 아들 최도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1년 전의 그늘이 걷히고 깊은 회한과 함께 정화된 듯한 평온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욱이 왔어요. 진욱은 묘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수예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막내 도윤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의 손자였습니다. 주녀가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최준혁이에요.
아빠가 할아버지는 영웅이라고 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1년 동안 한소라 씨와 최 상사의 자녀들은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소라 이모, 오랜만이에요. 준혁이 잘 지냈어요? 소라 씨는 준혁이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소라 씨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점심 식사해요. 그들의 모습은 이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도 단단하게 이어진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 이재혁 중장이 앞으로 나와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최동원 상사, 우리와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40여 명의 추모객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영웅에게 바치는 최고의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웃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전쟁은 한 영웅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그 영웅의 순수한 희생 정신은 결국 운명적인 인연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한소라라는 낯선 딸의 헌신과 김찬호 의원이라는 전우의 책임감이 합쳐져 한 개인이 짊어졌던 고독과 명예를 국가적 가치로 승화시켰습니다. 최동원 상사는 외롭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지켜냈던 전우들의 존경과 그가 희생으로 지켜냈던 아들의 딸, 그리고 그 딸이 만들어준 새로운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원 상사의 마지막 메시지, 우진이 만나거든 내가 잘 살다 갔다고 전해주게. 그의 마지막 말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잘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웅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 잊혀진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